2016년 5월 1일 안산 대부도의 방조제 인근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상한 마대자루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곧장 경찰이 출동했는데 자루 안에서는 남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남성이 누구인지 신원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옷이나 지갑 등 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고 반경 2km 내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신체적인 특징이었는데요. 키는 150에서 155cm로 추정되고 210에서 220mm의 매우 작은 발을 가진 남성이라는 점에 경찰은 주목했습니다. 청소년이거나 체구가 작은 남성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죠. 경찰은 현상금까지 내걸며 어딘가에 있을 나머지 시신 찾기를 위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누구일까요? 이름 없는 시신과 얽힌 이 사건의 진실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야말로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경찰도 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강력범죄인지 극단적 선택인지는 둘째치고 신원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지 경찰이 바로 1000명에 가까운 수색 인력을 바로 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마대자리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시체가 이제 하반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문이라든지 치아든지 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구형목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잘하는 트론 있죠, 트론. 그 조그마한 비행기식으로 물체를 통해서 그 나머지 신체라든지 그런 찾기 위해서 수색을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대부분 99%가 마대에 사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강력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만이 단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수색을 광범위하게 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신 일부가 발견됐으니까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제 부분을 보고 전체를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키가 150에서 155cm 정도로 추정을 했고요. 또 발의 크기가 210에서 220 정도, 220mm 정도 되니까 상당히 그 발이 작죠. 그런데 지금 일단 뭐 이 시신만 가지고는 뭐 원인이라든가 사망 원인이 뭔지 또는 뭐 신원이 뭔지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지만 그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DNA를 이제 보내가지고 대검찰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 작업을 했는데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다. 즉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이 DNA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범죄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이 안산 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포상금까지 걸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시신 찾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1000명을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단지도 돌리고 그다음에 포상금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5월 3일이죠. 대부도 입구 선착장 인근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시신이 발견됐던 곳과 약 12km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찾았는데 문제는 상당히 부패가 이미 진행이 돼서 이 지문을 채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지문을 채취하지 못하다가 어렵게 몇 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지문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인천에 살고 있던 40대 남자였는데요. 몇 년 전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실종 신고도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나머지 시신을 찾아보니까 경찰이 이건 강력범죄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면서요. 네, 확실한 이 강력범죄 증거들이 좀 나왔습니다. 당시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감식을 했는데 이 시신에서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예리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피해자 신원도 확인됐고 또 이런 흉기 자국이 발견된 만큼 강력범죄 말씀하신 것처럼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또한 국가수 감식 부검 결과 1차 소견도 나왔는데 이 사인이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흔히 두구 손상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둔기나 흉기에 의해서 머리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렇네요. 지금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는데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것이었다. 머리에 손상이 있었다. 굉장히 수상한데 어쨌든 시신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이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시신을 찾게 돼가지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인적사항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인적사항 나오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탐문수하게 되는데 가족이라든지 왜냐하면은 저렇게 사람을 사체를 유기할 정도라 그러면은 면식범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친지, 친구 일변 주변 탐문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어 사용했던 휴대폰, 또 CCTV, 또 통장 계좌까지 모조리 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런 거는 당연히 면식범이기 때문에 살이기 때문에 그 근처 사람부터 하나, 둘 이렇게 찾아나가면서 수사를 하는 거죠. 아, 저 경우에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은 살해를 했을 경우에 사체만 발견되면은 뭐 강도 살인 같도 가능하지만 면식범일 경우에는 사체를 훼손하는 수가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원한 치정 관계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채무 관계도 잔인하게 왜냐하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사체를 못 찾기 위해서 훼손해 가지고 보통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일단 좁혀서 그래서 경찰이 추적한 끝에 시신 발견 5일 만에 용의자를 체포한다고. 예, 지금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먼저 탐문을 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화를 많이 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조 씨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30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먼저 용의자로 지목을 했죠.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의 그 주거지에 이 조 씨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 씨를 5일 만에 바로 이제 긴급 체포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5일 만에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추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추궁을 하니까 본인이 살해를 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서 시신을 훼손하고 렌터카를 빌려서 유기를 했다.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자백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성호라는 사람인데요. 신상고기까지 됐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이 피의자를 이제 검거하게 됩니다. 네. 당시 굉장히 잔혹했기 때문에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이름을 공개합니다. 바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조성호인데요. 당시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욕을 들었기 때문에 좀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됐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계획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네, 굉장히 애띤 얼굴이었는데 사실 부모님의 욕을 들어서 저렇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믿을만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살인범들이 범행 동기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죠. 두 번째는 살해했다. 살해했는데 우발적인 살해였다. 지금 이제 고유정 사건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수순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계획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까 그 우리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그 부검을 해보니까 바로 사망 원인이 둔부 손상이었죠. 둔부 손상, 즉 외력에 의한 둔기 손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된 흉기가 어떤 거였냐라고 하는 것과 그럼 그 흉기가 원래 그 집안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바로 두 사람이 우발적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살해를 한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국과수의 부검 소견과 이 조 씨의 진술이 다른 점에 어떤 그 착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수사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러한 수사 기법과 또 추궁을 통해서 계획 범죄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당시 경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검거 직후 우발적 범행이라며 거짓 진술을 계속했으나 국가수, 부검 소견의 혈흔 형태 등 과학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범행에 사용한 망치를 미리 준비했으며 살해 시점도 피해자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나 3월 중순경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자주 욕설을 들었고 주거지 인근 호프집에서의 언쟁으로 피의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사이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의 부모에 대한 피해자의 모욕적인 말과 욕설이 반복되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네, 서 기자 결국에는 계획범죄가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저도 당시 그때 사건팀 기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범죄냐 상당히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이제 계획적인 범죄로 나타나는 정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방금 경찰 브리핑에서도 봤겠지만 술 취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미리 준비한 이 둔기를 숨겨놨다가 그다음에 그걸로 범행을 했다. 이것이 바로 계획범죄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범행을 했냐라는 상황에서 사실 이 범행 동기는 사실 이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부모 욕을 했고 자신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주기로 한 돈을 받지 않아서 그런 악감정들이 쌓여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조상원은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사건 보고서 서상희 기자도 취재를 해왔었지만 약간은 섬뜩했던 게 물론 저런 말들을 오고 가면서 마음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살해를 하고 나서 열흘이 넘는 시점 동안 사실 팀장님 시신과 함께 생활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피해자 진술이에요. 진술에 의하면은 4월 13일 날 오전 1시 새벽에 살해하고 나서 열흘 동안을 이불에 싸서 방치했다. 상당히 엽기적인 일인데 방치하고 나서 4월 16일 날 본가에 갔다 왔는데 당연히 이제 방치했으니까 사체에서 이제 냄새가 나겠죠. 부패한 냄새가 나니까는 그때서야 다시 열흘 동안 시신을 훼손한 거예요. 훼손해가지고 이제 마대에 담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보통 사체가 생기면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갔다가 했어야 되는데 방치하고 열흘 동안 같이 생활했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좀 상당히 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냄새가 나서 발각되어서 그때서야 뭔가 시신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엽기적인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신을 옆에서 방치하는 동안 SNS로는 굉장히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 사람은 SNS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된 거를 자기는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에 100%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뢰성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심리적인 격벽을 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상당히 강하고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시신을 거기에다 열흘 동안 놔두면서 같이 생활한다는 자체가 엽기적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그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이 닥치면은 하는 그런 성격 사람 같아요. 그래서 즉흥적인 성격이군요. 그렇죠. 즉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상적인 생활로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10년 동안의 자기의 그 인생 계획 그리고 사업 아이템 10년 동안에 3억을 벌자 이런 것들을 계속 SNS에 올립니다. 더 큰 미래를 꿈꾸는 거네요. 그것은 살해하고 나서요. 네,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를 좀 더 축소시키고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심리적인 발로라고 보는데요. 심지어는 살이 빠지는 것을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올릴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그 생각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과 많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 경찰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체포 당시에 영화를 보고 있었고 심지어 검거 전까지 지인과 연락하면서 어떤 영화를 볼지 그런 걸 상의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섬뜩한 것 같습니다. 서상희 기자,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 1심 재판부의 말은 이렇습니다.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굉장히 그치지 않고 이 사체를 무참히 훼손했다. 우리 사회로부터 일상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조성호는 이 흉기가 사체 훼손 도구로만 사용했다고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둔기로 휘둘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흉기를 가지고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이 살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네. 근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2심에서 감형이 되거든요. 징역 27년. 근데 지금 서상희 기자가 흉기 얘기를 해줬는데 이 흉기 때문에 감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먼저 이제 흉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둔기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둔기로 이제 사실은 살해 도구로 써요. 그런 다음에 이제 흉기로 사체를 훼손하는데 1심에서는 이 둔기와 흉기가 모두 살해의 방법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억압된 분노가 표출되면서 이 시체를 훼손한 것이다. 네. 훼손은 처음부터 죽여가지고 훼손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죽이고 나서 다음에 이제 사체를 훼손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네.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거라든지 또는 뭐 교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다. 여러 가지 봐가지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유기징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교화도 시키고 처벌도 하고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공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봐가지고 27년으로 이제 감형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2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서 기자 혹시 그럼 대법원에서 확정됐나요? 일단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성호의 형은 2심 27년 무기징역에서 감형이 됐죠. 27년으로 감형이 돼서 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사실 징역 27년 그리고 그 흉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보통 동기 범죄라 해가지고 네. 10년 내지 16년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형량은 10년 내지 16년 그리고 그거보다 감형되는 수도 있고 그거보다 올라가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범죄가 가미되면 여기는 지금 살인 플러스 사체 유기 이것이 가미가 됐죠. 이러면 이제 중대 범죄가 결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가 결합되면 25년 무기 뭐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어떤 살해 그 동기 같은 것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체 훼손이 굉장히 끔찍했다고 그래서 네. 아무리 이 사람이 초범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27년 정도 나온 거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2심에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것도 모자라서 태연히 일상생활을 했던 조성호 다시 한번 살펴봐도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 사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